예, 당사자 이제 문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는데, 당사자에 대한 논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이제 소송 요건이라는 게 논의가 되는데, 이제 소송 요건을 다시 한번 형식적 소송 요건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송적 권리 보호 요건.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 소송 요건에서 이제 법원, 그리고 그 다음에 당사자 논의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소송물도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뭐 크게 소송물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권리 보호 요건.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지금 권리 주체다. 그리고 소송 주체가 있고요. 이 소송 주체에 대비되는 게 이제 소송의 객체. 객체가 이제 뭐가 있냐면 소송물이 있겠죠. 이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권리 보호 요건에서는 다시 또 이제 권리 보호 자격이라는 게 있고요. 권리 보호 이익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시면 되고, 권리 보호 자격하고 권리 보호 이익은 다시 또 이제 청구 적격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시면 되고요. 권리 보호 이익은 이제 다시 또 이제 이행 이익, 그 다음에 확인의 이익,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개 이런 부분은 이제 소외 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시고요. 이 소외 이익이라는 거는 이 굉장히 어렵게 이제 다가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한 번씩 여러분들 눈여겨서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제 절차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 아까도 봤다시피 법원은 다시 또 이제 관할, 그 다음에 제척, 기피, 회피. 회피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쟁점들을 이렇게 잡아가는 과정, 쟁점들을 잡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까도 248조, 그 다음에 254조, 그 다음에 255조 법조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256조 이렇게 해서 248조가 소장 제출이죠. 소장 제출이고, 이 소장에 어떤 걸 제출할지는 249조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소장 제출한 게 제대로 됐는지 이제 적식 심사,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송달 문제,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변서 제출 문제. 요 송달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 소송 계속이다.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는 거고요. 요 때하고 소장 제출하고 소송 계속하고 논의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 소송 계속부터는 중복재수 문제가 또 한번 생기는 과정이 이제 여기서 생깁니다. 그 다음에 소장 제출해놓고 요 과정 소장 제출에 관한 기본적인 과정은 청구죠.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 배웠다시피 청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청구. 그러니까 소멸, 시효, 중단으로 가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멸, 시효, 중단으로 가버리는 문제가 생기고, 이 소멸, 시효, 중단은 여러 형태로 이제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상 배웠던 부분이라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나가는 거고,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면, 답변서를 제출했으니까 이제 변론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변론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제 무변론 판결이라고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제 무변론 판결. 그리고 변론으로 들어가면 다시 또 이제 변론 준비 절차라는 게 있고, 그 준비 절차 없이 그냥 바로 변론 절차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제 과정을 겪고, 그다음에 판결, 이런 과정.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소송이라고 하는 건, 절차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는 겁니다. 이 판결이 나오면 다시 또 항고, 항소, 상고, 이런 과정. 그리고 이거와 비교되는 게 바로 재심 과정.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절차 과정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대개 이제 여러분이 어떤 분한테 배우시든지 이런 식으로 배우면 이렇게 배우면 돼요. 여기까지만 제가 아까도 했지만 이렇게 이제 법조문들이 이렇게 이제 대비돼서 나가는 거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민사소송법을 할 때 법조문이 어디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요. 항상 법조문을 보는 법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반드시 파악하고 넘어가는 형태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소송 계속하고 변론 종결시까지, 변론시까지. 이때까지 하는 과정이 뭐냐면 소송 요건이고요. 이 소송 요건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요 과정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 처음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 적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어버리는데,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설명하면,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실제법상으로서는 관리처분권이라고 하는 관리처분권. 그리고, 소송법적으로는 소송수행권. 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바로 제3자 소송 담당이라고 하는 이런 논점이 또 한번 생깁니다. 요 제3자 소송 담당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거나 꼭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고 하는 거죠. 이 채권자 대위 소송을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서 설명해 버리면 꼭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갑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병이라고 하는 제3채무자 이때 얘를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 이 권리 있죠. 이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죠. 그때 요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피보전 채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피대위 채권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는 건 뭐냐면 요때 이 피대위 채권이 바로 뭐냐면 너 얘한테 이행해라. 그리고 이 채권자에 대해서 이행해소겠죠. 이행해소. 이 이행해소인데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해야 될 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얘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채권자가 뭐가 있다라 이때 채권자가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건 청구 적격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또 한번 생길 수 있겠죠. 그죠? 당사자 적격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이거는 이제 병행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파산인 경우에는 파산 관제인 있죠. 관리인, 관제인. 이 사람만이 또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파산자는 뭐를 못하냐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때 얘를 우리가 가름형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가름형. 그러니까 이런 자를 관제인만이 할 수 있고 이때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둘 다 뭘 제기할 수 있어요? 병행형이니까 둘 다 소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얘가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 또 얘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길 수 있는 게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 또 다른 채권자, 여기서 채권자 1이 있고 채권자 2가 있다 그러면 이 2가 제기하는 소송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송하고 이 소송하고 그러면 이게 똑같은 소송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 여튼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또 여기서 둘 사이에서만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얘가 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의 수들을 모든 경우의 수들을 어떻게 공정하고 그다음에 적정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러한 거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나중에 결국 이러한 판례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이러한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여러분들이 대비해가지고 변론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논의들이 생길 수 있겠죠. 일단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봤을 때, 이렇게까지 전개를 해봤을 때 민사송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절차 과정에서 계속 이런 문제들, 이런 경우의 수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고, 이런 생기는 경우의 수들을 어떻게 적정하고 신속하고 공평에 맞게 할 것이냐, 이런 쟁점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러한 판례들을 파악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지난한 과정이죠.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민사 소송을 공부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좀 더 들어가면 이제 답변서라든지 송달 문제들은 또 이제 경우의 수에 생길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변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인 경우에 또 어떤 경우 수들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또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 없는 경우 수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굉장히 많은 경우 수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변론 같은 경우에 또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들을 이제 한번 만들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변론에서는 이제 변론 기일이라고 하는 것이 잡힙니다. 이 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날이에요. 모이는 날. 왜 모여요? 법원에서 판사가 있고, 이 판사가 누구를 모이냐? 원고하고 피고를 모아놓고서 뭐 하겠습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원고하고 피고를 모아놓고서, 야, 니네 소송을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정해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쟁점기라고 하는데, 쟁점, 정리기일.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거, 증거조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쟁점, 정리기일 혹은 이때 이걸 좀 더 나가면 변론, 기일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변론 기일이라고 할 때 이 변론 기일을 해서 또 생길 수 있는 경우 수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변론 기일에 왔어요. 그래서 원고하고 피고가 모두 참석하는 경우가 있고, 원고는 참석했는데 피고는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원고는 참석하지 않고 피고만 참석한 경우가 있고, 둘 다 참석하지 않는 경우 수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의 수들. 이런 경우의 수들을 생겼을 때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요 전제 조건으로, 변론기일 전제 조건으로 이 변론기일 잡기 전에 서면 공방이라고 하는 또 과정을 거칩니다. 이 서면 공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서면 공방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한번 계속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서면 공방을 했을 때 어떤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 주장을 했는데 이걸 반박 준비 서면 이제 하는데, 이 반박할 때 이제 다시 또한 이제 경우수가 이제 부인이라고 하는 경우수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항변이라고 하는 경우수가 생기는데, 이렇게 부인과 항변이라고 하는 경우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와가지고 변론기일에 와서 다시 한번 또 주장을 하고, 왜냐하면 구두로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문제가 없겠죠. 이때 문제가 없지만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그에 대해서 반박을 준비를 하지 않거나,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원고가 출석하지 않고 피고가 출석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른바 쌍방 불출석. 쌍방 불출석에 의해서 뭘 하는 거예요? 쌍방 불출석에 의해서. 이건 소치야. 왜냐하면 판사만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판사만 현재 나와 있는 거니까 판사가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쌍방 불출석이니까 둘이 싸울 생각이 없겠구나라고 정리를 해놓고 뭐 해버려요? 소취한 걸로 그냥 뭐 해버리냐면 간주를 해버립니다. 소취와 간주.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또 이거는 원고는 나왔고 피고했으니까, 이때는 원고가 피고든 원고든 둘 중에 이제 얘가 안 나오든, 이때 두 가지 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는 진술간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진술간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백간주. 이런 논의가 또 한번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경우수가 생기면, 그럼 진술간주가 뭔지, 자백간주가 뭔지, 이거에 대한 또 쟁점들이 생기는 거죠. 이 쟁점들을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변론기일 하나만 하더라도 이런 경우수들이 생기고, 이 경우수들에 대해서 생긴 이런 쟁점들을 또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계속 이제 밟아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울러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떤 부분들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변론이지 않습니까? 지금 변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원칙들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변론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권리를 혹은 상대방의 권리에 대해서, 이 권리에 대해서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사실 요건, 요건 사실이라고 하겠죠, 그죠? 요건 사실이 있고, 이런 요건 사실에 의해서 어떤 권리가 있다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싸움을 우리가 이제 변론이라고 한다면, 이 권리는 그럼 어디까지 심판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뭘로 들어가냐면 바로 처분권주의의 문제로 가버리고요. 그다음에 요건 사실에 관한 기본적인 걸 입증하거나 혹은 증명해야 되는 문제, 이걸 확정해야 되는 문제, 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관계 문제가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변론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처분권주의는 그럼 어디 범위까지 처분권주의고 변론주의는 그럼 어디까지 변론주의냐라고 하는 이런 경우들. 그때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요건사실에 해당되는 거, 이른바 주요 사실에서만 인정이 되더라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주요 사실이 그럼 뭐냐? 이 주요 사실에 대해서 반대되는 게 뭐가 될 수 있어요? 간접사실. 그럼 간접사실이 뭐냐? 이 부분하고 또 이제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주요 사실이 뭐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책임. 이런 주장책임이 있고, 그럼 주장책임이 있으니까 이 주장책임은 오히려 뭐예요? 내가 그 주요한 사실을 인정해버리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뭐가 돼? 이게 자백 간주가 되겠죠. 자백 간주 못할 때는 자백의 주장책임에 똑같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자백의 구속력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될 수 있냐면 바로 증명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 주장책임을 쓰니까 증명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적시 제출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경우 수들이 다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변론주의의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장책임에서 주요사실, 간접사실, 그다음 자백의 구속력에서 의미, 증명책임, 뭐 이런 증명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하는 거, 적시제출주의.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 뭐다? 라고 하는 문제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시리원 285조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계속 생기는, 연달아서 생기는 어떤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론주의 하나만으로라도 이 논점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 변론주의에 대한 사실 확정의 문제도 있지만 또 소송상 할 수 있는 어떤 의미들, 이걸 뭐냐면 소송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소송행위, 그러면 소송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죠? 소송행위가 그럼 뭐다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뭐가 되냐면 부인, 항변. 그럼 부인도 이제 단순 부인, 이유 부인, 뭐 간접 부인이라는 게 있고요. 항변도 있고요. 항변 다시 또 뭐예요? 장멸조, 장애, 멸각, 장멸조, 저지, 항변, 이런 게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이제 또 생기는 경우의 수들을 다시 한번 또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소송상 합의. 이 소송상 합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왜냐하면 소송 중에 당사자들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가바구라고 지금 소송 중이란 말이에요. 가바구라고 지금 소송 중이다. 가바구라고 소송 중이면 지금 요 소송 중에 가바구라고 소치아 계약을 체결했어요. 대개 이제 소치아는 누가 하냐면 이제 원고가 하는 게 소치아겠죠. 그래서 원고가 을하고 소치아 계약을 체결했는데 소치아 계약에 의해서 소를 취해야 되는데 소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럼 현재 소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겠죠. 뭐 수없는 경우 수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때 논리적으로 또 한번 들어가가지고 그럼 소치아 계약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걸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소치아 계약이라는 계약이니까 그러면 이 계약을 다시 또 이건 단순히 민법상 행위다 해서 사법행위설, 그 다음에 아니다 이건 소송행위야 해서 소송행위설, 아니다 이거는 양행위 경합이다. 병존설이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하면 병존설. 아니다 이거는 양성, 똑같은 소가 같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학설들이 이렇게 쭉 생겨가지고 다시 또 이제 전달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법행위다, 소송행위다, 양행 경합설이다 했는데, 이 부분에 와서는 이런 학설들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바로 이 사법행위설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법행위니까, 사법행위라는 건 이런 사법행위죠.
개인사자죠. 개인들이 하는 거고 법원에서는 행위하는 게, 그러니까 법원은 이걸 구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소치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가지고 법원을 구속하느냐? 전혀 구속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하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치하 계약을 했으니까 그럼 이 소치하 계약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다시 법원은 이제 항변을 받아요. 항변건설로 보는 거죠. 항변건설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가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지금 파악하는 이런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문제들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법원은 이게 항변권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소차를 하도록 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해 나가는 것이 일단 그런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소송상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생길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 그 자백간주, 그 다음에 기일의 혜택에서 자백간주, 그 다음에 진술간주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요.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변론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또 오래 나왔던 문제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면 이런 겁니다. 앞에서 이제 당사자 적격하고 문제 해가지고 이제 당사자 자격하고서 당사자가 사람이잖아요. 되게 사람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당사자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떤 사망의 경우수가 생기지, 경우의 수 또 한번 따져보세요. 갑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가 있겠잖아요. 그죠? 소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송 중, 또 경우수를 생각해봐요. 소송 중에 사망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나왔는데도 또 사망하는 경우수들이 생길 수 있겠죠. 하여튼 사람은 뭐 언제 죽는 게 언제 죽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소제기 전에 사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소송 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이거는 이미 법주문에 나와 있습니다. 233조 이하에. 그래서 이걸 뭐라면 소송 절차의 중단이라고 하죠. 이걸 소송 절차의 중단. 이건 소송 절차의 중단이라고 하는데, 이 중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판결. 일단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문제일 뿐이에요. 상속. 그래서 집행하는 문제만 남는 거니까 크게 보면 문제될 여지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집행은 부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문제되는 경우의 수는 요 3번은 거의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결국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소제기 전에 사망하는데 소제기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사망자 이렇게 되게 뭐가 돼요? 사망자. 이건 당사자 능력이 없잖아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뭘 제기하는 거, 소를 제기한 거니까. 그럼 이때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거는 만약에 판결이 나오면, 판결 전에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판결 전에는 판결 전 소송 중에 당사자 소를, 이때하고는 틀리죠. 이때는 소송 중에 사망한 거고 소제기 전에 사망한 거니까 이때는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 강행법 위반이니까 무효지만, 그러나 이미 판결이 나오면 이때도 무효입니다. 이때도. 아까 우리 이제 판결 4가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한 상대로 한 판결,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한 상대로 판결, 요 중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고, 이때는 소송 절차가 어떻게 돼요?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되니까 상속인이 뭐 하는 문제만 생겨요? 상속인이 수개하는 문제만 생기겠죠. 상속인 수개하는 문제. 그럼 상속인 수개하는 문제만 생기니까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겠죠. 그죠? 이런 논의. 그럼 233조 이하에서 쭉 이제 법조문에 대해서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들어가면 상속인 수개 문제가 생기는데, 상속인 수개해야 되는데 수개하지 않고, 이때 이제 경우수가 또 한 번 생깁니다. 상속인이 있긴 있어요. 상속인이 이제 있긴 있는데, 대리인,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 소송 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소송 대리인이 있는데, 다시 또 뭐예요?
상소에 수권이 있는 경우가 있고 상소에 수권이 없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어디로 가냐면 수권이 있다면 이때는 나중에 소송 절차에 그냥 중단으로 그냥 가버려요. 이때는. 근데 이때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수권이 없는 경우 그리고 아예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이때는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또 한 번 하겠지만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가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으로. 그럼 이게 또 뭐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공동소송을 또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고.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은 매우 논리적이고요. 이런 절차를 파헤쳐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연결돼서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겠죠.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게 끝까지 다 들으실 거라고는 뭐 안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문제들이니까 계속 이제 또 한번 헤쳐나가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론이 끝나버렸어요. 이제 변론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는 변론이 끝나버리면 이제 그러면 변론이 끝났으니까 이제 판결을 내리겠죠. 판결을 내리면 뭐 할 수 있어요? 판결을 내리면 항소, 판결에 불복해가지고 상소하겠죠. 상소는 다시 또 항소와 상고가 있어요. 그럼 상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판결이 확정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확정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만약에 갑이 을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 매매계약에서 X건물이에요. X건물을 1억을 주기로 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X건물하고 을하고 둘이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해가지고 1억을 줬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또 갑이 을을 상대로 혹은 을이 갑을 상대로 또 소를 제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동일한 소가 또 제기된 거니까 그러면 이 동일한 소가 제기된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한번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일한 소를 확정된 판결을 또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기판적의 작용 문제가 생깁니다. 작용.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왜 동일한 당사자와 동일한 소를 확정됐는데도 또 소를 제기하면 이건 뭐예요? 부적법 문제가 또 한번 생기겠죠. 그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항소와 상고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항소, 상고. 그러면 항소에서는 판결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또 항소에서 불복했는데 만약에 1심 판결이 맞다. 그러면 항소가 뭐한 거? 항소 기각을 해버려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항소 인용을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항소 인용을 해버리면 뭐예요? 1심 판결을 뭐 해야 돼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니까 1심 판결을 다시 뭐예요? 취소시켜야 되겠죠. 취소하고 뭐예요? 파기하고 이게 취소가 파기니까 자판을 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또 뭐예요? 청구 인용을 하든 혹은 청구 기각을 하든 이런 과정을 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경우의 수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 경우의 수들을 끝까지 파헤쳐 나가는 이 인내력, 또 지구력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민사소송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법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바로 민사소송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다 이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논리적인 어떤 전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면 민사소송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튼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이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요 항소할 때 1심이 소각화한 거 있어요. 소각화. 이 소각화한 판결에 대해서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이 소각화가 잘못됐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항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소각화 판결에 대해서 이 항소심에서 판단해가지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418조인데 이게 중요한 법조입니다. 418조인데 이걸 다시 환송시키냐 환송이냐 왜 이런 파기 환송 문제가 생겨요? 본안 판결이 있다 없다? 본안 판결이 없으니까
그런데 1심에서 본안 판결이 없어가지고 파기 환송해야 되는데 만약에 1심에서 본안 판결만 없지 본안 판결만큼의 어떤 판단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파기 자판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가 또 한 번 생깁니다. 그래서 418조의 이 분문하고 그다음에 후단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또 여기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 대한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 문제와 본안 판결에 대한 항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논의들이 계속 생기는 거 이런 논의가 생깁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항소심은 법률심 사실심 이제 속심제들 사실심까지 이제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법률심밖에 안 되는 거죠. 법률심. 근데 이 법률심의 의미가 뭐냐 해가지고 다시 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시험은 대개 여기까지만 잘 나옵니다. 상고도 그렇게 깊이 있게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하실 수 있는 여기까지만 정확히 정리를 하시면 또 한번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 접근하는데 아주 편한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결이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유효.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무효인 판결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무효인 판결. 이 무효인 판결은 그냥 네 가지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재판권이 없는 경우. 다 재판권이 없어요. 사실상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를 한 소를 상대로 한 경우. 네 번째가 소송 계속이 없는 경우를 한 소송. 그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 판결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가 돼버리냐면 소송을 종료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소송 종료 문제가 생기는데 이 소송 종료라는 건 어떤 문제예요? 소송 종료라고 하는 건 이렇게 판결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 의해서도 당사자의 소송 행위에 의해서도 뭐가 돼요? 소송이 종료가 될 수 있어요. 다 경우수잖아요. 이거에 의해선 소송이 종료가 되는 경우, 소송 종료가 당사자에 의해서 종료가 되는 경우, 그럼 법원에 의해 소송 종료가 되면 가장 큰 쟁점이 지금 뭐가 된다라고 우리 정리했었죠. 바로 요 판결이 확정됐을 때 나오는 요 기판령, 이 기판령 문제가 생기는 거고, 당사자의 소송 행위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소치하 문제예요. 소치하. 아까 얘기했던 소치하 문제. 그 다음에 청구의 폭이 있나 이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해. 이걸 재판상 화해라고 그러죠. 소송상 화해라고 하는데 소송상 화해. 그 다음에 재소전 화해. 세 가지 경우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화해 문제가 아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이렇게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화해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이 화해 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볼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바로 소치하 이 문제입니다. 이 소치하를 하면 다시 또 재소 금지 이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죠? 이 재소 금지 문제는 조금 전에 봤던 거고 똑같아요. 어떤 문제냐면 갑이 을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제 조건을 했는데 그래서 갑이 청구 기각을 당했습니다. 청구 기각을 당했다가 항소심 가가지고 청구 기각 당한 판결인데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하는 와중에 소치하가 돼버려요. 소치하. 그리고 다시 또 똑같이 또 매매 계약에 의한 또 소를 또 제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한번 건너뛰었는데 아까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복죄수 문제는 죄소금지 문제는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중복죄수는 현재 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A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이 과정 여기서 다시 또 A소를 제기하는 거고요. 죄소금지는 뭐예요? A소가 제기됐는데 여기서 소치하돼요. 소치하. 그리고 또 다시 또 A소를 또 제기하는 거예요. 기판력은 뭐예요? A소를 제기해가지고 판결이 확정됐어요. 확정돼가지고 또 확정되고 나서 또 소를 제기하는 경우. 결국 중복죄수든 재소금지든 기판력이든 동일한
소속물이잖아요. 동일한 소속물, 동일한 당사자. 이거는 변함이 없죠. 그죠? 동일한 소속물, 동일한 당사자인 건 변함이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이거는 소송 중에 소를 제기한 거. 이건 소치하에 의해서 소를 제기한 거고. 이거는 확정돼서 결국 다 똑같은데 다만 시기만 달라질 뿐이에요. 그죠? 이런 시기만 달라질 뿐이니까 그래 놓고선 다시 또 소를 제기하면 이것도 역시 무슨 문제가 생겨요. 뭔가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동일한 소를 또 제기한 거니까. 그러면 이때는 또 뭐예요? 269조의 제소 금지를 우리가 시킨 건 260. 갑자기 지금 정확히 해야 되니까 제가 제소 금지 269조가 반소 문제죠. 267조죠. 소치하. 그 소치하 같은 경우에는 2항에서 보면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한 사람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아예 그냥 267조에서 이렇게 이제 규정이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제소 금지가 뭐냐 해가지고 또 이제 그럼 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동일한 소속물이 뭔지, 동일한 당사자가 뭔지 이런 걸 또 일일이 한번 또 살펴보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또 이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거듭 얘기하지만 올해 화해 문제가 나왔었어요. 화해 문제가 나왔으니까 아주 여러분들은 그냥 이 나왔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청구의 포기낙은 이제 거의 안 나옵니다. 소치하고 제소 금지는 이거는 그럼 올해는 꼭 나올 수도 있겠네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서 이렇게 논점들을 잡아가지고 쟁점을 잡아가서 정리를 하시면 크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다 민사소송법을 준비하는 거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끝나면 이제 소송이 종료가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소할 수도 있고요,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뭐 재심 문제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재심까지는 이제 건너뛰도록 합시다. 그거는 잘 시험에도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거의 안 하니까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지금 이제까지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 제기해가지고 그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48조, 254조, 그다음 255조 꼭 법조문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56조, 그다음에 257조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 258조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무변론 판결, 변론 기회를 잡아서 나간 이런 과정들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소장 제출, 소장 심사, 송달, 답변서 제출, 무변론 판결 안내명, 그다음에 변론 기일 찾고 이런 식의 법조문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법조문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거기에서 생기는 경우의 수들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잡아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잡아나가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해왔던 건 뭐냐면 바로 소송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들을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바로 소송의 종류를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의 종류 중에 이제 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류가 되는데, 이 기판력.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판력이 문제가 되면 이 기판력은 다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판력의 의의 뭐 해가지고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좋은데 일단 여러분들 어디까지는 그런 경우 수들이 생기는 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냐면 기판력인데 누구한테 이걸 우리가 주관적 범위라고 하는데 주관적 범위 어느 범위 당사자의 동일성 문제라고 그랬죠. 그죠? 당사자의 동일성 어느 부분까지 당사자의 동일성 인정할 것이냐. 두 번째 객관적 범위. 세 번째, 표준시. 이걸 언제로 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시적 범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하면 알겠지만 거의 항상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서 기판력,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적 범위에 관한 논의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우리 판례의 견해들을 명확하게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학설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이 기판력은 좀 어렵지만 모두 이제 학원 강사들이 꽤 중요하게 그리고 꼭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을 농점을 잡아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관적 범위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이 을을 상대로 소를 갑을병,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뭘 배웠었죠? 갑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을이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거나 을이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갑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럼 이 판결이 확정되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을이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이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소를 제기하면 이때는 뭐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뭐 이렇게 되면 뭐예요? 기판력이 미쳐서 뭐라 그래요? 소가 부적법하다 이런 식의까지 우리가 논의를 아마 민법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요게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요 기판력이 주관적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객관식 문제에서도 이 문제 가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런 식의 논의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다시 한번 민사소송법을 같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대부분들이 전부 다 매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문제, 임대차, 도급, 뭐 이런 문제들이 되게 나오니까 결국 다 민법에 했던 문제들을 다시 여기서 하는 것이니까 그럼 이 당사자 동의성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이 A를 상대로 어떤 X 건물 X 건물인데 이 X 건물을 상대로 만약 갑이 A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A가 이걸 홀딱 B한테 팔아버렸거나 혹은 판결이 나오고 나서 B한테 팔아버렸다. 그럼 다시 또 갑은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문지고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기판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판결의 효력으로서 이른바 변론 종교로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 집행문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승계 집행문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식의 이제 논의가 생기는, 계속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승계인이 어디까지 승계인이에요? 라고 하면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승계인과 채권적 청구권에 대한 승계인, 다시 이거에 대해서 형식설, 실질적,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떤 과정들, 논리적인 연관성들에 따라서 계속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판적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기판력에 관한 논의를 한번 준비를 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제 공부해 나가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판력이 끝나고 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소심, 상소심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소송들은 전부 다 어떤 소송들이었냐면 갑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수가 을이 한 개의 청구권을 가지고 소를 제기했는데 이런 경우 수가 아니라 또 어떤 경우 수가 생길 수 있어요? 갑이 을을 상대로 A 청구권, B 청구권이라고 하는 두 개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세 번째의 경우 수가 또 뭐예요? 갑이 같은 A 청구권을 가지고 을, 병, 정 세 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 할 수 있어요? 이른바 공유, 합유, 총유.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으니까 이런 경우에 그럼 이 세 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걸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라고 하는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개 그 민사소송법 전체적인 그 교재들이 다 판결이 끝나면 재심, 항소와 재심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이런 청구의 병합 문제 이거 우리가 이제 통상 이거를 우리가 청구의 병합,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니까 청구의 병합, 이건 뭐예요? 이건 주관적 병합. 혹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주관적 병합이라고 하고 다수, 당사자, 공동, 소송, 다수 당사자 소송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전에 우리가 했지만 갑과 을 한 개의 청구권을 가지고 1인이 1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도 그렇게 많은 경우 수를 생기는데
지금 A, B 두 개의 청구권에 생기는 경우 수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리고 을, 병, 정을 상대로 하는 이런 경우 수들이 생기는, 이 각각의 그 생기는 경우 수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요때 가면 이제 민사소송법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아주 이제 기판역에서 한번 지쳤다가 이제 다수 당사자 소송 관계로 가버리면 매우 힘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를 맺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